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의 정교한 통신망인 내분비계가 어떻게 생리적 조절을 수행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상하부와 갑상선, 췌장 등 주요 기관들이 호르몬을 매개로 복잡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르몬과 수용체의 상호작용이 만드는 이 거대한 제어 네트워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학습의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내 메신저를 화학적 성질에 따라 아미노산 유도체부터 비타민 유도체까지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매트릭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대표적인 호르몬들의 종류와 예외적인 작용 기전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학습의 핵심입니다. 특히 하단의 펩타이드 성장인자는 일반적인 호르몬과 달리 주로 국소적으로 작용한다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핵에서의 전사와 번역을 거쳐 생성된 뒤 소포체와 골지체에서 정교하게 절단되는 번역 후 과정을 통해 활성 형태의 펩타이드로 완성됩니다. 특히 하나의 전구체에서 여러 호르몬을 만드는 다중활용성은 효율적인 시스템의 핵심이며 최종적으로 신호에 반응하여 세포 밖으로 분리됩니다. 다만 스테로이드 합성은 콜레스테롤을 기질로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유전적 혹은 후천적 장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호르몬은 혈액 내 결합 단백질을 저장고 삼아 안정적으로 수송되며 이러한 수송 방식과 호르몬 고유의 반감기는 신호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TH처럼 반감기가 짧으면 실시간 수술 모니터링에 유용하도 T4처럼 길면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등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SHBG 감소가 호르몬 균형을 어떻게 깨뜨리는지 이해함으로써 호르몬 대사의 정교함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 수용체와 핵 수용체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용성 리간드와 결합하는 세포막 수용체는 빠른 신호 준폭의 특징인 반면 지용성 리간드를 다루는 핵 수용체는 DNA에 직접 작용하여 느리지만 근본적인 유전자 변화를 이끌어내죠. 이러한 아키텍처의 차이가 결국 세포의 반응 속도와 작동 메커니즘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 신호 전달의 핵심인 GPCR의 작동 원리에 대해 리간드 결합부터 하위 경로 활성화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리간드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G 단백질의 GDP가 GTP로 교환되면서 G알파 하위 단위가 활성화되어 분리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G알파S는 에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스를 자극해 CAMP 생성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PKA 경로를 활성화하여 세포 내 다양한 생리적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로신 키나아제, 사이토카인 수용체, 그리고 세린 키나아제라는 3가지 주요 수용체 네트워크를 통해 세포막 신호 전달의 다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수용체는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특정 리간드와 결합하여 JAK 스테디나 스마드와 같은 고유한 경로를 활성화하며 대사 조절부터 유전자 전사까지 핵심적인 생체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수용체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라론 증후군 사례처럼 이러한 정교한 신호체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세포생물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용체 돌연변이는 기능 상실과 기능 획득이라는 2가지 시스템 에러를 통해 상반된 임상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왼쪽의 기능 상실형은 신호 차단으로 갑상선 저형성과 선천성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는 반면 오른쪽의 기능 획득형은 지속적인 활성화로 자율기능성 결절이나 선종을 형성하죠. 이러한 분자적 기전의 차이가 맥큐날 브라이트 증후군과 같은 복합적인 질환의 병태 생리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핵 수용체는 스테로이드 계열인 타입 1과 RXR과 일양체를 형성하는 타입 2로 나뉘어 유전자 발현을 동적으로 제어하며 리간드 결합 후 코레프레서 분리와 코액티베이터 동원을 통해 전사를 촉진합니다. 특히 TR-베타 돌연변이로 인한 우성 음성 에러는 정상 수용체의 작용을 방해해 갑상선 호르몬 저항성 증후군을 유발하는 중요한 임상적 기전입니다. 이처럼 핵 수용체의 정교한 조절 과정과 그 오류에 의한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학습의 핵심입니다. 수용체의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발생하는 교차 반응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임신 시 HCG에 의한 갑상선 자극이나 쿠싱 증후군에서의 나트륨 저류,
그리고 종양률의 인자들에 의한 대사 이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결합 기전을 통해 특정 질환에서 왜 예상치 못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 병태 생리를 명확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 시스템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거쳐 표적기관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피드백 루프를 통해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대부분은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면 상위 단계를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을 따르지만 배란기 LH 서지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반응을 증폭시키는 양성 피드백이 작용하기도 하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은 정밀한 생체 제어 아키텍처를 완성합니다. 세포 신호 전달은 신호의 도달 범위에 따라 내분비, 주변 분비, 자가 분비라는 세 가지의 정교한 공간적 제어 메커니즘으로 나뉩니다. 혈류를 이용한 장거리 통신부터 인접한 세포나 자기 자신에게 작용하는 단거리 통신까지 우리 몸은 거리별로 최적화된 전략을 사용하여 생체 정보를 전달하죠. 이 세 가지 방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복잡한 생체 조절 시스템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호르몬은 단순히 분비되는 양보다 24시간 일주기 리듬과 맥동성 분비 같은 시간적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르티솔의 일주기 리듬은 질병 진단의 핵심이 되며 GnRH의 맥동성 분비 패턴은 탈감자 권리를 이용한 암 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르몬 수치를 해석할 때 반드시 이러한 시간적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저혈당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다중 시스템이 시간적으로 연계된 정교한 방어 기전을 가동합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수분 내에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간의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는 급성 대응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시간 뒤에는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솔이 인슐린 작용에 기량하며 장기적인 혈당 안정화를 도모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임상 내분비학의 핵심은 호르몬 자체보다 타겟 조직의 수용체 분포가 반응을 결정하며 진단 시에는 실제 활성을 나타내는 유리 호르몬 농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표적 호르몬과 자극 호르몬 사이의 피드백 불일치를 찾아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의 시작이며 이는 뇌하수체 질환 등을 감별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투여 시 반감기와 생체 리듬을 철저히 고려해야만 환자에게 가장 생리적인 호르몬 제체요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